철학클럽 100-3 철학의 민주주의와 철학의 언어.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번 영상은 철학클럽 철학은 이것이다 100-1과 이 영상의 후속편입니다. 지난 주제 철학의 민주주의와 형이상학적 사유는 다음과 같은 얘기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철학의 민주주의는 제3자의 관점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실천적 세계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철학의 민주주의라는 시장에 나온 상품으로서 철학의 진리들은 다수의 인식자의 판단에 따라서 언제나 차이가 있거나 상반되기까지 하는 복수의 진리로 존재합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진리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철학의 민주주의에서는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다수의 선택이 진리를 결정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의 막중함을 감안하면 철학의 민주주의는 진리를 진리로 판별할 수 있는 다수의 계몽된 인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계몽된 인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철학의 진리는 삶의 문제 해결을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말로 철학의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학의 민주주의에서 철학의 언어 혹은 다수를 향한 설득의 논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언어가 상품 구매자의 상품 선택에 제공되는 합당한 이유처럼 진리 결정 혹은 진리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세계 이해와 세계 지혜를 추구한 근본 동기는 인간이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도를 찾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철학이 시작된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방도를 로고스, 그것을 아는 것을 철학적 지혜 또는 학문적 지식으로 불렀습니다. 로고스라 불리는 삼라만상의 이치를 알고 세상의 근본을 이해하게 되면 삶의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은 저절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삼라만상의 이치와 원리,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도가 곧 진리입니다. 세상이 존재하듯이 진리도 존재합니다. 인간을 그 일부로서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세계 삼라만상으로서의 우주가 존재하듯이 이 세계 모두를 아우르는 진리 역시 하나로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세계의 진리는 하나이면서 전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로서의 진리의 일부분에 대한 지식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전체로서의 진리의 견주어 부분적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발견한 부분적 진리가 필연적으로 참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세계 전체에 대한 진리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의 진리들을 통해서 전체로서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철학의 민주주의를 철학의 언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는 철학의 탄생지인 그리스의 언어로는 알레테이아입니다. 이 말의 어원적 의미는 탈음패성, 비음패성, 음패되어 있지 않음, 즉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 밝혀내는 것, 알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존재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란 이미 진리로서 주어져 있는 것, 이미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서 드러낸 것.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철학은 그것을 존재의 진리 혹은 존재하는 것의 참모습, 즉 이 세계의 참모습으로서 실제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리를 사유로 포착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인간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은 대부분 부분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적 진리들을 통해 전체의 진리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전체의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달하는 사실의 진리는 언제나 부분의 진리뿐이며 때로는 철학이 발견했다고 하는 전체로서의 진리는 부분의 진리들의 토대를 둔 직관적 통찰이거나 이성적 사고와 추론의 산물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그 자체로서 통찰하는 이성적 직관 혹은 타라적 직관이나 직관적 체험 역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적 직관이나 체험적 직관이든 경험적 사실과 합리적 추론에 의존하는 이성적 사유든
그 자체로는 전체로서의 진리라고 할 수 없는 언어에 의존합니다. 전체의 진리를 사유하고 표현하는 철학의 언어는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 비유와 은유의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철학이 어떤 사유의 학문인지에 대해서 언어의 문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철학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룬 이전의 영상인 철학은 이것이다. 100-1, 100-2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은 인간이 이 세계와 얽혀있는 존재와 삶의 문제를 자신의 힘, 즉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철학 혹은 철학의 지혜는 근본적인 합리적 해결책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이며 합리적인 해결책이란 임시방편이 아닌 이치에 맞는 올바른 해결책을 의미합니다. 철학은 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는 것을 지혜 또는 지식이라 불렀습니다.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이성적 논증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려고 했으며 그것을 지혜와 구분해서 학문적 지식을 의미하는 에피스테메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에 유용한 지식이면서도 그것이 이치에 맞는, 이치에 합당한 지식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제일 먼저 철학을 대표하는 학문인 형이상학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방편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유용한 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유용한 참 지식에 대한 요구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의 참 모습 즉 실제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철학은 실제에 대한 인식, 영원한 진리, 존재의 진리, 진여와 양지, 공, 법성, 불성 등으로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적 탐구가 곧 형이상학적 인식, 형이상학적 사유, 존재의 사유, 실제의 인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제 해결의 대표적인 지식을 과학적 지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철학의 형이상학적 지식과 구분됩니다. 그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형이상학적 사유로서 철학의 진리에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세계가 하나이듯이 그것의 참 모습을 밝혀주는 궁극적인 진리 또한 하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유한한 인식 능력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진리들은 대부분 부분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적 진리들도 서로 상반되기까지 하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철학의 이성은 이 부분적 진리들로부터 전체의 진리를 사유해냅니다. 하지만 부분적 진리들과 전체로서의 진리 사이에는 일종의 비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개별적 명제들을 아무리 많이 축적한다고 하더라도 보편 명제에는 도달할 수도 없으며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확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가 문제 해결에 진정으로 올바른 유용한 지식으로 간주하는 이성적 인식,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식, 보편 타당한 지식이라 부르는 진리 역시 대부분 그것은 우리가 학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승인, 이해, 동의, 즉 합당한 인식으로 추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철학의 진리는 학문 공동체의 성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철학은 전통적으로 진리 인식을 직관적 내지는 통찰적 인식, 지적 직관, 타라적 직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직접 보는 상태로서의 반야, 견성 혹은 양명학에서 양지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근본적으로 추론적 사유와 구별됩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의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은 난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진리로서 존재의 근원과 맞닿아 있는 하나 혹은 전체로서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철학의 역사는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다 혹은 없다를 놓고 다투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툼이 생긴 원인으로는 인간의 사유 능력과 가능한 경험의 한계, 증거의 불충분성 등 다른 여러 가지 제약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전체의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언어, 실제와 일치하는 언어, 존재를 직접 밝혀주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느 쪽이든 전체로서의 진리 혹은 부분적 진리들은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언어와 세계 혹은 실제의 관계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곧 실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만 존재 혹은 실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은 사유의 언어를 걷어내고 실제의 진리가 혹은 진여의 세계에 진입할 수도 또 이를 인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의 대상인 진리를 누군가에 간접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라도 전달하려면 결국 언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혹은 언어를 매개로 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고의 수단이자 도구 혹은 매개인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는 언어의 발명과 언어 구조의 발견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의 발명 혹은 발생의 역사는 쐐기 문자나 상형 문자의 등장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의 그림 문자는 점차 하나의 기호가 의미도 소리도 가질 수 있는 표의 문자와 음절 문자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들 언어의 발생과 관련해서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비교학적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에는 같은 대상 언어는 물론이며 감정의 발생과 이에 대한 표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언어를 생물학의 개통도처럼 다루는 공통의 기원에 따라 분류하면 언어의 종류에는 다양한 어족들이 있습니다. 또 이 어족 각각에는 많은 어파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 유럽 어족에는 게르만 어파, 로망스 어파, 슬라브 어파 등등. 또 하위의 게르만 어파에는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등등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만이 아니라 모든 어족들의 공통기원이 되는 조상 언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원초적 어족의 기원은 언어 구조에서 찾아야 하며 그 언어 구조는 다양한 철자를 사용하고 있는 기호 언어와 같은 발명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공통의 선천적인 언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의 언어 구조가 곧 대화와 소통 가능성의 공통된 기반인 것입니다. 이에 기초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로서의 진리를 다 담아낼 수 없는 철학의 언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가 곧 실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실제에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존재와 실제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든 이를 듣는 사람이든 우리는 대화라는 공동의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언어와 실제의 관계를 고려할 때 대화로서의 철학의 진리에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민주주의는 자신의 의견의 진정성을 최선을 다해 전달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다수의 힘을 갖는데 더 열심이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 내지는 파괴하는 일입니다. 현실의 민주주의를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사이비 민주주의가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철학의 민주주의는 진리인식과 이해라는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기에 그나마 사정은 현실의 민주주의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현실의 민주주의가 철학의 민주주의처럼 운영되는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몽된 시민을 필요로 하는 철학의 민주주의도 하나의 이상에 그치거나 왜곡될 수 있듯이 현실의 민주주의가 죗값을 하는 일은 요원할 것입니다. 미국의 분석 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로 알려진 포도어는 사유의 언어라는 저서에서 언어의 본질을 사고의 매개로서의 내적 표상 체계로 규정합니다. 이는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적 언어에 주목한 것입니다. 내적 언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한국어나 영어와 같은 자연 언어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사고를 수행하는 심적 표상 언어를 뜻합니다. 인간은 생각하기 위해 이미 어떤 언어적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에 반해 자연 언어는 사고를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수단이지 사고 그 자체의 토대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고가 언어에 선행하며 자연 언어는 사고의 번역물에 가깝습니다. 이는 언어의 본질은 의사소통의 도구라기보다 인지적 계산이 이루어지는 형식적 체계라고 본 것입니다. 포도어의 생각을 좀 더 살펴보면 포도는 사고가 가능하려면 언어를 담아내는 구문적 구조 신텍스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사고와 사고 형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식탁 위에 있다라는 사고는 사과, 식탁 위에 있음이라는 표상들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 표상들이 결합하여 복합사고를 만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언어적 사고는 사고의 형식으로서 구문적 구조 또는 표상 체계를 전제합니다. 이런 형식적 체계로 이해되는 언어 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계산 가능한 구조를 가진 표상 체계의 산물입니다. 이런 주장은 언어와 실제, 언어와 사유의 관계에 대한 다른 철학적 입장들과 대립합니다. 우선 포도어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강한 언어상대주의, 즉 언어가 사고를 규정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포도어는 사고는 보편적이며 언어마다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부정하기 힘든 주장처럼 보입니다. 같은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 체계가 동일한 표상적 사고 형식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추론은 일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번역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사고의 보편성 때문일 것입니다. 번역 가능성은 사고의 공통된 기초, 즉 언어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그에 선행하는 사유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연 언어의 사용이 나타내는 언어 차이는 사고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에 따르면 언어의 본질은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보편적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포도어는 개념의 선천성, 즉 많은 개념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된다고 하는 논쟁적인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개념들이 먼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함축하는데, 개념 학습이 가능하려면 이미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학습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포도어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언어의 본질은 경험의 산물이나 귀학적인 것이 아니라 인지, 구조의 일부로서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유와 언어, 혹은 실제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종합하면 포도어에게 언어의 본질은 세계를 표상하고 사고를 계산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선천적이고 조합적인 심적 표상 체계입니다. 동시에 이는 인간의 언어가 사고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리 실제 인식은 사유의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언어 이론 내지는 언어 철학이든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로 표현되는 실제 혹은 존재의 의미의 문제입니다. 철학의 민주주의 세계의 성원들은 서로 언어를 수단으로 진리를 말하며 상대방 혹은 듣는 사람을 설득합니다. 결코 거짓을 진리라고 기만하지 않는 진실성과 성실성을 갖고 말합니다. 화자와 청자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은 문자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언어가 갖는 의미에 집중합니다. 포도어는 언어의 의미를 사회적 사용 규칙이나 행위 규약에서 찾지 않습니다. 포도어는 의미는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결합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의미는 규칙이 아니라 표상 내용에 있으며 심적 표상이 세계를 어떻게 지시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포도어가 말하는 의미는 내부적인 정신적 표상을 가리키므로 언어의 의미는 곧 내적 표상과의 인과적 관계에 기초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어와 문장 같은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기호의 내용이며 이 내용은 그 기호 자체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의미는 심리적 기호가 지시하는 내용이자 그 기호들의 구조적 결합으로 결정됩니다. 가령 빨간 사과라는 표현의 의미는 빨갛다와 사과라는 두 개념의 의미가 합쳐져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어는 의미를 명확히 규정 가능한 내부 표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언어 철학, 특히 존재의 의미의 문제를 살펴볼 때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주제에 한정할 경우에 제기되는 문제는 이런 지시관계가 추상적인 언어 표현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는 내부적인 심리적 표상기호의 내용이며 복잡한 표현의 의미도 그를 구성하는 단위들의 의미와 이들이 결합하는 구조적 규칙으로 계산 결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추상적 의미를 전달하거나 표현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타내는 혹은 나타내려는 의미가 불확정적이어서 화자나 청자 모두에게 다른 의미 부여나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미의 차원에서 언어가 안고 있는 모종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언어와 실제의 근본적 불일치 혹은 실제에 일치하는 언어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위트겐슈타인처럼 언어의 의미를 그것의 사용 혹은 용법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사용의 방식이 언어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해도 특히 추상적 언어의 경우에 의미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언어적 의미의 왜곡이나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그것은 데리다가 말하는 의미의 지연처럼 의미란 고정되거나 즉시 출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것들과의 끊임없는 차이와 연기를 통해 생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는 끊임없는 차이와 연기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의미로 완결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미의 왜곡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 혹은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미의 진리는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현상학적 관점에서 최대한 검증 가능한 객관적 사태에 기반한 해명과 설득 및 상호 규칙 아래에서의 합리적 대화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철학의 민주주의 아래서는 이런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이 일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 주장이나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화자나 청자의 태도 혹은 수준이 중요합니다. 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며 깨어있는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양심은 지적 확실성을 자기 검증할 수 있는 내면의 심판관입니다. 언어를 매개로 지혜와 지식이라는 상품이 경합하는 철학의 민주주의에서는 부분의 진리이든 전체의 진리이든 철학의 진리를 주장한 사람이나 학문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의 평가자이자 심판자입니다. 철학은 세계 이해와 삶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진정으로 유용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기에 개별 평가자는 어떤 지식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유용한 지혜와 지식이 곧 철학의 진리입니다. 철학의 진리는 문제의 일시적 해결과 같은 도구적 유용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추구합니다. 철학이 세계 이해를 목표로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철학적 진리를 담고 있는 세계 이해만으로도 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사의 문제들은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철학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문제 해결에 적중하며 누구나 이에 동의할 수 있는 근본적이며 최후적인 지혜와 지식을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혜와 지식이라는 진열대에 내놓은 상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구매자의 몫입니다. 이것이 철학의 민주주의입니다. 철학의 민주주의는 상품의 진가를 판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합니다. 철학함은 곧 계몽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이성적 활동입니다.